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세션 우주산업의 경제적 가치 세션의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안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우주산업을 단순히 미래 기술이나 탐사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어디서 생기고 또 어떤 기업과 국가가 그 가치를 가져가고 한국은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두 가지 흐름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우주 산업과 자본시장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변화 속에서 한국 우주 기업이 어디쯤 와 있고 또 무엇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란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식 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그 우주 기업의 주식 시장이 막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의 또 우주 산업에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의 그러한 변화들의 이유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질문에 답할 때 항상 먼저 짚고 싶은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우주 산업은 사실 한 번도 주목받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폴로 시대부터 지금까지 늘 주목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목의 성격이 조금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대단하다, 신기하다였다면 지금은 돈이 된다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이냐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우주 산업이 오랫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됐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민간이 감당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시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수만 달러 선에서 거의 수십 년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기술이 등장한 2010년 전후로 비용이 급격하게 꺾이고 지금은 복수의 신규 사업사들까지 이 낮아진 가격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 비용이 내려가면서 그동안 경제성이 안 맞아서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업으로 성립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의 문제입니다.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정밀 농업, 재난 대응까지 이 지상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고도화될수록 위성 데이터와 우주 기반 연결성에 대한 수요가 함께 올라갑니다. 이 공급 비용은 내려가고 수요는 올라가는 구조. 이게 지금 우주 산업에 자본이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주 산업의 재부상을 어떤 기술의 시대라기보다는 경제성의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테마 투자가 아니라 실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변화의 축에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넘어와서 경제성의 시대로 넘어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상돈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세션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이 우주 산업에서 그러면 어떻게 왜 발생을 하는지, 우주 산업은 다른 산업과 어떤 부분에서 다르길래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지금의 이제 이런 붐을 이끌어 왔는지, 그런 좀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주 산업이라는 것은 우주가 제공하는 기본적 경제적 가치 또는 자원이 무언가에서부터 설명할 수 있겠는데, 우주는 크게 태양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에너지, 그리고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등 각종 궤도 자원, 그리고 앞으로 개척할 달, 화성, 소행성 등의 현장 자원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따뜻한 태양이 비칠 때 태양은 거대한 에너지원으로 지구를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 공간 자체가 태양이 안 비치는 쪽으로 바라보면 영하 270도라는 대단히 효율적인 냉각원, 즉 히트싱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각종 궤도들이 굉장히 많죠. 이 궤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자산도 가지고 있지만 요즘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간 관계를 보면 각 국가의 군사적 안보 자원으로서도 지금 궤도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현장 자원, 영어로는 in situ resource utilization이라는 이 현장 자원,
달, 화성, 소행성 등에 있는 지구에서는 드문 희귀 금속 또 각종 희귀 원소들을 어떻게 거기서 채취해서 현장에서 쓰던가 또는 더 필요한 경우 지구로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원을 볼 수 있고요. 끝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은 우주 자체가 인류 문명 태동 이래로 계속 그 끝없는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었고요. 그것은 결국 여기 학생들도 와 계시지만 교육의 자원으로서도 우주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구인들은 원지라는 중력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주 장기 거주 시대가 오게 되면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각종 강한 방사성, 그다음에 저중력, 미세중력이 인간한테는 과다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이미 위성이 차고 넘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과다한 위성 운용에 따른 궤도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주 경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다만 우주라는 것도 또 희한한 재미가 이런 위협 요인들 자체가 또 시장 개척의 대상이 되니까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주는 기술의 대상이기도 하고 위험의 조건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 위험 자체도 경제적 가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자체가 많은 기회를 주고는 있는데 우주 산업 고유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는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산업은 특징이 투자 회수 기간이 좀 길다. 어쩔 수 없이 길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 정부에서도 또 각종 민간 투자사에서도 길 수밖에 없는 투자 회수 기간은 좀 고려하시면서 우리 산업의 우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우주 산업의 어떤 특성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주 공간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지로 갖고 계시는 아주 춥고 어둡고 위험하고 뭐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특성이 우주 산업의 어떤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가치가 또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주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뭐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 팀장님께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건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우주 산업하면은 이제 로켓 생각하죠. 로켓을 띄워서 뭐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고 뭐 영상을 찍는다든지 통신에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항법 같은 여러 기술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우주 산업하면은 그런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켓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뭐 이제 이런 쪽의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산업 구조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가치의 축이 최근에는 좀 이동하는 것처럼 좀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산업에서 나타나는 경제 가치의 축의 이동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이 글로벌 우주 경제의 규모가 사실 뭐 조사 업체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6,13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방향이 좀 선명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전체의 78%가 이미 민간 상업 영역에 들어왔고요. 그 안에서도 절반이 넘는 55.9%가 위성을 만들고 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탄 방송, 통신, 브로드밴드와 같은 서비스 매출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주 산업의 과반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영역이 지금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이 정부 기업 대상의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혹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렇게 쉽게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혹은 이런 식의 설명 이런 것들이 주로 포인트였는데 현재는 스타링크나 원앱, 아마존의 레오와 같은 사업자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연결하는 B2C 이 구조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건대 본질적으로 우주 공간 내에서는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물론 각국의 규제 이슈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지상망처럼 나라별로 하나하나 뭔가를 깔지 않아
않아도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위성이 직접 연결되는 이 D2C,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본격화가 될 때 시장이 한 단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업자들이 이 시장을 겨냥해서 위성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서비스의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질문을 하신 대로 이 우주 산업의 가치의 축은 이미 하드웨어에서 서비스로 넘어왔고 지금은 그 서비스가 통신을 넘어서 데이터와 연산까지 확장되려는 초입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연산입니다. 현재 우주 산업은 이 연결 중심에서 연산 중심으로 넘어가는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AI 인프라와 우주 인프라의 결합 그리고 궤도 데이터 센터의 구상은 우주가 더 이상 이 데이터를 전달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이 위성통신 서비스가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궤도 연산 인프라는 아직은 이 투자와 구상의 단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발사비와 인프라 구축 비용이 충분히 낮아지면 우주 클라우드나 우주 기반 연산 서비스는 지금의 통신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의 수익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멀게 보면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달 기반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저궤도 미소 중력 제조라든지 혹은 월명 경제, 궤도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축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 산업은 더 이상 제조업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연결, 데이터, 연산을 함께 떠받치는 기반 인프라 산업으로 읽히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이제 우주 산업이 로켓이나 위성을 이제 만드는 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뭐 소비자,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주고 로켓을 사야지. 또는 내 돈 주고 위성을 한 대 사볼까? 무슨 자동차 사듯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서비스와는 좀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D2C,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셀,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직접 위성으로부터 인터넷 신호를 받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우주 산업에 내가 소비자로서의 어떤 그런 체감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서비스 시장이 크게 열릴 것이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뭐 우주 자원 채굴이라든지 또 뭐 우주 쓰레기 처리라든지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열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위성 인프라를 활용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직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또 우주 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것이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되게 큰데요. 어떻게 보면은 김상돈 대표님께서는 그 스타버스트라는 우주 투자 엑셀러레이터 이제 기업의 대표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그 우주 산업에 새롭게 나타나는 영역들도 있고 과거의 전통적인 영역도 있는데 투자로서는 어떤 부분들이 유망하다고 보고 계신지요? 그 스타버스트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금 주요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면에서는 투자라는 게 뭐 워낙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요. 소위 시드 투자도 있고, 뭐 나중에 주식이 상장됐을 때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도 있는데요. 저희 스타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억셀러레이터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억셀러레이터라는 일의 특성은 시리즈 A부터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 A 사이에 있는 초기 투자 스타트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스타트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스타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보다는 가장 먼저 중점을 두는 게 독창성, 요즘은 혁신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시장 와해성. 신기술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신기술들을 조합해서 기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총 40여 개의 우주 스타트업을 세계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발사체도 들어가 있죠. 발사체가 재활용 발사체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라든가 독특한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 있고요. 또 다른 종류로는 우주 장기 거주에 대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체 위험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우주에서의 장기 거주 대비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우주 공장, 우주에서
굉장히 우주라는 특성인 고순도 진공, 저중력, 미세중력을 이용해서 고순도 물질을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 활용을 하든가 지구로 돼가지고 오는 이런 혁신적 기술을 내세우는 스타트업들이 스타버스트의 현재 주요 우주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로부터 지구를 바라보는 관측 위성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시장은 좀 전에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요.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주 위성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소위 온오rbit 서비스, 궤도상 서비스라고 합니다. 수명이 다한 위성을 처리해버리거나 지구로 밀어서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자원으로 이용해서 폐자원으로 활용해서 재활용 쓰레기처럼 쓰거나 아니면 충돌 방지 기술이라든가 현장 정비, 궤도에 올라가서 정비를 해주는 궤도상 서비스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될 전망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장 중요하게는 뭐 여느 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주 산업에서는 특히 SWAP이라고 하죠. Size, Weight, Performance 또는 Price.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성능은 좋고 가격은 내려야 되는 그 특성이 가장 강하게 발휘되는 게 항공과 더불어 우주 산업일 텐데요. 그럼 이런 분야에서 우주에서 소부장이라는 관점,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이상 정부에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부분에서 기반 기술이 쌓이면 이건 언젠가 또 지상 사업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태동하고 있는 고순도 진공 미세 중력을 이용한 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그걸 지구로 돼가지고 오는 것, 현장 자원을 활용하는 관련 소부장 기술들, 그리고 요건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드론 시장에서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는 용어가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환경으로 치자면 몇 동 몇 호에 배달해 줄 거냐 드론 가지고. 근데 우주에서도 이게 이미 시작됐고요.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갖다 주는 서비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주 공장에서 제조한 뒤에 지상 어디에 정확하게 배달할 거냐, 물론 뭐 동호수까지는 아니겠지만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줄 수 있는가,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계속 부가가치를 발휘할 거고요. 그 다음 미래 기술로 보면 향후 유망 분야로 보면 요즘 양자 컴퓨팅 이런 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분야에서 당연히 양자 컴퓨팅이 쓰일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스와프처럼 작은 센서, 양자 수준에서 디텍팅이 가능한 센서들이 점점 발전할 것이고요. 신재료 이런 부분들은 한국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이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회사가 재활용 로켓을 개발할 때는 미국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거 불가능할 것이라고 70년대 실패했다고. 하지만 뚝심을 가지고 결국 성공했던 것처럼 최근에 보면 우주에 꼭 우주가 아니더라도 초고공 장기 체류 항공기라든가 무인기죠. 또는 다른 관점에서는 지상에서 비행기처럼 출발해서 우주 궤도에 서비스를 하고 비행기처럼 돌아오는 SSTO, 우리말로는 단단계 궤도 진입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안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전에 우주 산업의 신시장 해서 뭐 우주 공장이라든지 우주 제조, 그리고 뭐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을 고친다든지 고장난 거를 수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SSTO 싱글 스테이지 투 오rbit이죠. 네. 비행기가 떠서 그냥 우주까지 가는 로켓이 아니라 그런 막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던 게 떠올라요. 스타버스트에서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유망 그 영역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좀 지금까지는 수익이 괜찮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투자 회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또 그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또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서 좀 우리가 짚어볼 만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의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통신 을 한다든지 위성을 통해서, 또는 이제 항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GPS 위치 시간 정보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은 궤도에다가 뭔가를 올려놓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고친다든지 이 궤도상에 뭔가를 올려놓고 그걸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박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우주 산업의 핵심 가치는 인공위성을 통한 그런 이제 서비스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중심축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무슨 우주 데이터 센터 말씀해 주셨죠. 궤도에다가 뭔가 거대한 시스템을 올려놓고 그걸 인프라로 사용한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주 산업의 경제적 가치의 축이 기존의 이제 뭐 발사체나 위성 같은 전통적인 부분에서 궤도에다가 뭔가를 올려놓고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치가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하게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좀 써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이 진짜 돈은 고속도로 건설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위를 달리는 뭐 물류 회사라든지 혹은 길목의 휴게소라든지 혹은 그 도로 덕에 생긴 물류 허브 같은 데서 이제 이익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인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수 인프라긴 하지만 최종 가치는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중요한 건 이 고속도로가 아직 완전히 깔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보시면 2025년 기준 글로벌 페이로드 수송 역량입니다. 이게 1년 동안 2025년 동안 우주 공간에 올라간 어떤 물체, 위성을 포함한 어떤 물체들의 총 무게가 약 3,200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3,000톤이라고 하면 뭐 사실은 과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척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규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아직까지 이 고속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역설적으로 아직까지도 발사체의 혁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세대 대형 발사체들이 본격 상용화가 되면 이 글로벌 페이로드 캐파가 정말 크게 증가할 수 있고요. 동반해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현재 수준 대비 수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인프라의 규모 자체가 저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흐름이 그리고 다극화되고 있다는 지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까지 이 복수의 사업자들이 고성능 발사체 개발과 발사 비용 인하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요. 특정 국가나 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이 경쟁 구조 자체가 이 같은 혁신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사 캐파가 확장에 따라 이 비용 구조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경쟁의 성격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위성을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 사실은 주 포인트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올려놓은 위성망 위에 사실 어떤 서비스를 얻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신을 넘어서 관측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연산, 그리고 더 멀리는 저궤도 제조나 달 기반 경제까지 궤도가 하나의 산업 공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발사체가 문을 여는 열쇠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열쇠의 가치는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 너머의 지금 시장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미래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유를 굉장히 적절하게 많이 사용해 주셔서 이야기가 쉬웠는데요. 뭐 발사체가 이제 우주 시장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그 너머에 뭔가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이제 시장이 크게 열릴 것이다. 이런 비유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서 놀랐던 부분이 우주에 지금 올려진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하여튼 궤도상에 돌고 있는 게 3,200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배 한 척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넓은 바다에 배 한 척 한 거 정도가 우주에 지금 나가 있다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또 막상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우리가 저궤도에 뭐 우리가 100kg짜리 초소형 위성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톤 단위까지 올리는 것도 굉장히 비싸게 돈을 줘야 되는 수준인데 생각해 보면 3,200톤 뭐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멀었구나. 이 수송 체계를 우주로 가는 뭔가 수송 체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인 것 같은데요. 택배가 아니라 로켓을 이용해서 저궤도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발사체의 어떤 그런 최소한의
능력을 아까 이제 캐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저궤도의 아주 중요한 인프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죠. 아까 김성근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AI 툴들, 뭐 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지상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 소모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우리가 이제 비용을 내면서 그런 서비스들을 익숙해지고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우주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올려놓자. 그러면 우주 태양광 뭐 발전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고 입지도 해결되고 뭐 이제 이러한 최근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어떤 국회에서 여는 포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궁금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아까 이제 수송 비용 말씀하셨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 아까 이제 3,200톤이라고 그랬는데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올리려면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게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약에 데이터 센터 아까 하정우 수석께서도 그 데이터 센터를 국가에서 이제 관심 있게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우주 데이터 센터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공상과학처럼 볼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의 대규모 상업화 단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발사비가 내려가고 발사 빈도가 올라가야 하고 동시에 전력, 열 관리, 경량화 같은 기술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시장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의 경쟁으로 전환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이 궤도 데이터 센터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궤도 데이터 센터는 이 구상 단계를 넘어서 규제 신청과 프로토타입 발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2026년 1분기에만 복수의 글로벌 사업자가 다수의 위성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발사 비용의 추가 하락, 열관리, 광통신 인프라 등 전제 조건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해둘 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숫자들은 각 기업이 신청한 계획이고 규제 당국이 승인한 확정치가 아니지만 주목할 점은 이 발사체, 위성망, 데이터 연산을 하나의 궤도 인프라로 묶으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복수의 진영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분명하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나서고 있고 우리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적이고 도전할 만한 또 가치가 있는 분야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김상돈 대표님께서는 스타버스트는 이제 글로벌 투자 뭐 엑셀러레이터지만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을 유심히 이제 살펴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우주 산업에서 이 어떤 강점, 잠재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가장 큰 특성이 빠른 추격을 해왔죠. 자동차, 조선, 반도체, 최근에는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분명히 한참 늦은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지금 세계 최선두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의 특성, 우리가 가진 그 기본적인 능력들을 볼 때 우주 산업 분야도 지금 우리가 약간 한 발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빠른 응용 능력으로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10대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고 남들도 그렇게 봐주지만 우주 내수 시장 자체는 우리 국가 규모상 해외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해외 사업 개척인데요. 우리의 것을 해외로 파는 게 중요할 텐데 제가 여러 현장에서 지켜보면 비단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첨단 산업군에서 좀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사업 기업체들이 규모를 막론하고 해외 사업 개발 역량이 그래서 좀 미흡하지 않나 제가 봐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거라고 봅니다. 문화적 상대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상대국의 언어, 뭐 주로 영어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의사소통 능력이 약한 편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발휘할 수 있는 역량 또는 팔 수 있는 전체 양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런 문화적 장벽, 언어적 장벽 때문에 한 50, 60밖에 못하지 않나 이런 걸 좀 안타깝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가 빠른 추격을 굉장히 잘한다는 걸 강조드린 것처럼 QCD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학계에는, 공학산업계에는요. Quality Cost Delivery, 즉 품질, 성능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가격, 납기, 딜리버리. 이 세 개를 가장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잘 조합해서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역시 세계 최선두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뭐 소위 우리나라를 부추기는 것보다 가장 큰 사례가 최근 방위 사업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엄청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고요. 한 번 써본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 방위 사업 제품을 다시 찾는, 이게 바로 이런 준비된 역량들이 우주 분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쏟으면 충분히 이 QCD의 장점을 가지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잘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가는 과정에 문화적 이해와 글로벌 소통 역량은 조금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땡큐. 예,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QCD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뭔가 이제 품질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는 역량은 충분한데 이 사업 기회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소통,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스킬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한 5, 6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뭐 대표님께서 하던 해외로 많이 그런 사업 기회들을 보시니까 그런 부분을 평소에 아쉽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당장 지금 급한 게 영어 교육만, 영어를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플리즈?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셔가지고. 네. 한국 기업들이 그러면 진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은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기업들이 역량을 정말 발휘하려면 스템을 스템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네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일 텐데요. 저도 그 두 자녀를 수험생으로 키워봤지만 점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 스템 능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나, 이거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부에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분야지만 수능 문제 출제 방식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아이 둘을 가르쳐 보니까 제가 직접 이제 수학 같은 거를 가르쳐 봤더니 수능 문제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런 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정말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스템 뿌리가 흔들림에 있어서는 정부든 대기업이든 또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스라엘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 기관도 만나보고 비영리 단체도 만나보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스템 역량이 강한 이유에는 이런 사회적인 토대가 엄청나게 좋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몇십 년은 주로 경쟁 구도로 왔지만 작년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삼성, 현대 회장님 세 분이 모여서 사이좋게 치맥 회동을 하면서요. 그런 게 아주 제가 봐서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도 정부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셔서 비영리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거나 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아쉬운 점 하나 지적하면 투자업계인데요. 투자업계에서 스타트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투자업계가 너무 단기적 실적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주 기업으로서는 말씀드렸듯이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 보니 오히려 투자를 다 미처 미흡하게 받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투자업계 내부에서 제가 들은 거는 우리나라가 좀 문화적으로 엔젤 투자 분위기가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뭐 교육부터 투자까지 정말 우리가 기업들이 해외에 이제 수출 산업으로 우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분 말씀을 듣고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주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이제 단순히 시장 규모 전망에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용을 낮춰야 되겠고요, 또 인프라도 확장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기업
기업이 판을 또 바꾸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궤도 인프라 같은 그 구축된 인프라 위에서 실제 시장과 사업을 만드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우주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형성이라든지 자본, 글로벌 진출, 공급망, 제도, 교육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도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 주권, 이제 우리 오늘 SBS 엑스스페이스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키워드죠. 기술 주권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수요, 자본, 제도, 시장 접근을 함께 만드는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질문씩만 조금 더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 팀장님께서는 이제 우주의 경제적 가치, 저희 이제 세션 제목이기도 한데 만약에 5년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또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바꾸는 가장 큰 변수다.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우주 기반 서비스가 명확하게 수익성을 증명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도 아니고 발사 비용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선행 조건이긴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우주에서 나온 서비스가 지상의 대안보다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들을 이 시장이 실제로 확인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돌이켜 보면 새로운 인프라 산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은 항상 이게 실제로 됩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했을 때 나오고 그랬습니다. 뭐 철도도 그랬고요, 전기도 그랬고 인터넷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있다고 바로 산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성이 확인되는 순간 자본이 따라오고 자본이 따라오면서 산업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우주 기반 비즈니스에서 실제적으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하나의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5년 내에 아마 앞으로의 우주 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실제 사례가 정말 나온다면 이제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재도 모일 것이고 투자도 더 자연스럽게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투자를 잘해서 우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참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예, 김상돈 대표님께는 마찬가지로 5년 후를 이제 내다보면서 아까 이제 역량에 대해서 특히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5년 안에 가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사실은 두 개를 말씀드리고 두 개요? 싶고요. 네. 아, 예.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 스템입니다. 그리고 네. 그 스템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을 강화하는, 또 하나는 이건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어떤 한 젊은 인재를 채용해서 한 사람의 유능한 인력으로 길러내는 책임이 기업에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잘 훈련을 시킬 것인가. 스템 교육은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도 계속 일어나니까 기업들이 좀 이 분야를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비슷하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좀 곁들여 주시면 하는 바람이 실현된다면 5년 안에 반드시 우리 경쟁력들이 확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주 산업의 경제적 가치, 뭐 이번 세션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로켓을 뭐 몇 번 쏘느냐,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 그 위에 어떤 데이터와 또 연산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이 산업의 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뭐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그러한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고 또 역량을 갖추는데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은 있다. 그리고 기회의 영역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아나운서님.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상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우주로 확장되는 진짜 유의미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관객석에서도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고 직접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점심 식사 후라서 사실 눈이 좀 흐리멍텅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초롱초롱하게
왜 웃으시죠? 예, 초롱초롱하게 지켜보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제 질문을 직접 받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데, 뭐 계속 스템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스템도 굉장히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오전에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도 했었고, 또 발사체 관련도 있고요,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도 있고, 또 뭐 요즘에는 뭐 우주 여행 뭐 이런 것들도 산업의 새로운 뭐 포텐셜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그래도 이 우리 앉아 있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가장 현실 가능한, 내가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스템 관련해서요. 네, 네. 한 과목입니다. 물리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물리. 스템을 총합한 것이 물리니까요. 아, 그렇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네네. 싶은데 뭐 좌장이었지만 뭐 우주 정책을 연구를 하면서 미래 우주 개발과 뭐 산업 이런 걸 연구하다가 뭐 느끼는 것은, 제가 물리를 전공을 했습니다만 저는 정책을 하고 있고 우주 개발의 역사를 전공을 했거든요. 네네. 학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인류가 이제 거주 공간을 우주로 확장하게 되면 뭐 비단 스템이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분야의 뭐 기술이나 인문사회나 경제나 뭐 이런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필요할 거예요. 네. 우주에 거주지를 개척을 하게 되면 예술가도 필요할 거고, 경찰도 필요할 거고, 법조인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요리사도 필요할 거고요, 의사도 필요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 우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그리고 역량을 우주에다 펼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회의 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